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댓글 달기를 준비했어요. 제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제 3만을 구독자 돌파했다고 우리 제작진들이 아이디어를 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를 해서 거의 한 80명 저희 구독자분들이 너무 다양한 댓글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뭐 한 15개 정도를 저희가 추렸는데 제가 이제 답변 못하는 건 개별적으로 저희 그 유튜브에서 제가 댓글을 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MBTI 궁금해요. 주식 전문가는 과연 어떤 유형일지. 저는 그 MBTI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해보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0여 분 답변을 해서 아마 여기 그 MZ 세대들은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유형이 ESTJ 유형. 그래서 뭐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엄격한 관리자 그래갖고 좀 꼰대 같은 느낌도 들고 그게 별로 마음엔 안 들었는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제작진들이 이게 연봉이 가장 높은 그 군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분들이 ESTJ 유형이냐 하면 그 연예인들이 꽤 많으세요 보니까. 그래서 김구라 씨, 한가인, 한채영 이런 분들이 ESTJ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준표, 황교안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팬이 아닌 정치인 분들이신데 근데 기업인들이나 우리 성공한 투자가분들도 궁금한데 그 결과는 널리 공유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엑슨모빌님께서 3만 명 달성 축하드립니다. 저는 주식 경제보다 궁금했던 게 패션 센스가 대단하신데 이게 사모님이 골라주시는 건지 교수님이 직접 고르시는 건지 옷은 보통 어디서 사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엑셀모빌 분은 제가 초기부터 저희 구독자여서 너무 감사하고 명이 그 좀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여기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저 이제 패션 감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새 옷을 가급적이면 사지 말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그 보라색 세타는 그때 우리 그 호버트 앱스타인 그 전 골드만삭스 대표님 왔을 때 입었던 것인데 이거는 아버님이 한 40년 전에 그 영국에서 구매하셔서 입으신 걸 저한테 이제 물려주신 거고 오른쪽에 약간 그 회색 가디건 같은 거는 그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입던 걸 놓고 가서 제가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버지 것도 제가 이제 물려서 입고 제 아들도 뭐 가끔가다 입는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입으면 자기가 안 입어도.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의류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한 10%가 의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이 된다 그러고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폐수 발생의 한 20%가 의류 패션 그다음에 운동화 같은 거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제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가급적이면 새 옷을 사지 말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패스트 패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의류 산업이라는 데가 아주 좀 그 재미있는 여기가 동네예요. 그래서 생산업체나 의류를 주매하는 소매점은 이게 당연히 내가 뭐 주문한 거에 반만 팔아도 이익을 많이 남긴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너무 그 당연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반 정도를 정가에 소화하고 나머지는 떨이로 디스카운트해서 아울렛 같은 데 넘겨도 이익이 많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저가에 몇만 원에 몇 번 입고 그다음에 소각하는 패스트 패션이 뭐 한동안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자라의 스페인 회사 그 지주 회사가 인디텍스인데 여기 스페인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 최대 기업이었어요 한동안. 그다음에 H&M 여러분도 아마 많이 좋아하셨을 텐데 여기 스웨덴 기업이고 이 두 회사 주가가 최근 5년 것을 보면 상당히 저성장 그다음에 장기적인 수요가 위축될 것을 반영을 하죠. 그리고 이 두 회사는 브랜드 가치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두 회사가 친환경 소재로 이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만큼 성공을 할지. 근데 H&M 같은 데는 실제 2021년에 재고만 해도 5조 원을 회사 그 대차 제조업에 갖고 있었으니까 너무 하여간 과잉 생산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중고 제품도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걸 활용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뭐 1, 2년 동안 옷을 산 걸 보면 그냥 제가 관심이 있는 기업에서 만든 옷을 제가 이제 경험 삼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투자는 경험이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제가 이제 미국 갔을 때 룰루레몬이 그 남성복이 향후 이제 성공 분야, 그 전망이 높은 분야라고 그래서 요즘 포커스를 많이 해요. 신발도 3월에 출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룰루레몬에서 바지를 한번 사봤는데 아주 편하고, 파타고니아가 되게 친환경 소재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여기는 비상장사입니다. 근데 여기 그 약간 그 후디 같은 거 제가 한번 사봤고, 여기도 뭐 되게 편합니다. 가격은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올버즈라고 친환경 소재로 만든 신발을 제가 이제 국내에서 사보기도 하고 직구도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투자와 관련돼서 뭔가 경험하고 싶고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이제 사는 경우만 의류 신발을 사지, 그렇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브리나 님께서 교수님 구독자 3만 돌파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메릴 린치 뇌물 위 시절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궁금해요. 어려운 시기는 없으셨는지 재밌었던 경험이나 기억들 궁금해요. 교수님 서포트해서 좋은 컨텐츠 제작해주시는 제작진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5만, 10만, 100만 쭉쭉쭉 가요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시 그 저희 파트장님하고 우리 에디터님 너무 고맙고요. 아마 저희 3만 간 것이 저희 두 분의 그 도움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고, 사브리나님은 최근에 뭐 댓글을 아주 많이 달아주셔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그러니까 메릴 린치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가 3대 증권사였는데,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보통 일할 때 뇌물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해서 그 당시에 이제 에피소드를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촌에서 수업할 때 그 첫 수업에 학생들한테 많이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국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9개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 뭐 아시아 금융시장이 좋았고, 저도 상당히 일을 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항상 승진을 하거나 좀 더 큰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뭐 9번 직장을 옮겼는데, 그중에 6개 회사가 지금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데가 삼성증권, 그다음에 노무라 증권, 일본의 최대 증권사인데 여기가 리만을 인수했죠. 제가 여기 홍콩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JP 모간. 그래서 진짜 세 군데만 남아있고, 제 첫 직장이었던 대우증권은 미래에 인수되고, 자딘 플레밍이라고 영국사는 JP 모간에 인수되고, 동방 페레그린이라고 그 당시에 외국인 비즈니스를 저희가 제일 많이 했는데, 여기는 이 회사도 부도가 나고 주주, 국내 해외 주주 다 부도가 나고, 근데 제가 운영했던 그 해치펀드 리캐피털은 제가 뭐 자진해서 문을 닫았고, 뭐 이런 하여간 금융은 너무나도 부침이 심하고 리스크가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뭐 제 수업 듣고 그러면 재밌으니까 금융에 특히 투자 분석하는 게, 그래서 이제 금융권을 꿈꾸는데 진짜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라. 이만큼 금융은 리스크가 많은 업종이다. 물론 이제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 같이 일하고 고객들도 좋으니까 이제 재미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장은 계속 그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이 제가 있었고, 그 메릴 린치가 뭐 그 당시 금융위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 3대 증권사였는데, 2007년 9월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전격적으로 인수됐는데, 리만이 넘어가고 나서 다음이 메릴 린치고, 그 다음 주가 모건 스탠리 골드만이 넘어간다고, 이제 그렇게 미국 금융 시스템이 그냥 체계적으로 무너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여기는 이미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주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과 2007년 초만 해도
메릴 린치 주가가 한 $100 했는데 제가 2008년 제가 이제 2007년 말에 이제 싱가포르로 릴로케이트 그리고 그 근무처를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아 일부 역할을 맡아서 싱가포르로 갔는데 메릴 린치 주가는 $100에서 계속 하락해서 9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전격적으로 인수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메릴 린치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시티그룹은 주가가 이거보다 더 많이 폭락해서 주가가 한 5불 미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은 그 경영진의 그 도덕성, 거버넌스에 대한 그 교훈을 알려줬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해서 장사를 하는데 레버리지가 얼만큼 무서운지 우리한테 그 큰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금융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의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한 10배를 이제 돈을 빌려서 뭐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받든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그것을 갖고 대출을 하거나 각종 피 비즈니스를 해서 이제 그 돈을 버는 게 은행의 그 비즈니스 모델인데 월가는 탐욕이 지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2007년에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각각 총 자산, 그러니까 그 회사의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의 GDP 1조 1,000억 달러보다 컸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회사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각기 회사가 레버리지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각기 회사의 자기 자본은 한 3, 4억 $100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해서 골드만이 26배 레버리지, 메릴 린치가 31배, 모건 스탠리가 34배. 근데 이제 이런 것의 문제점은 총 자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총 자산의 10%만 날아가도 나의 자기 자본이 전체 총 자산의 한 3, 4%밖에 안 되니까 전체가 자본 잠식이 됩니다. 이제 그만큼 레버리지가 좋을 때는 돈이 많이 벌지만 그다음에 안 좋을 때는 회사가 거덜이 날 수 있는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당시에 이제 경영진들이 지금 지나고 나서 비판을 받는 건 너무 단기적인 단기 성과주의 그다음에 그것에 바탕돼서 본인이 많은 보너스를 받으니까 이런 단기 업적주의가 문제가 되고 결국 이제 거버넌스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가 ROE가 우리가 보통 그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자기 자본 이익률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초기에 주주가 넣은 돈하고 계속 돈을 벌어서 이익에서 배당하고 남은 돈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잉여금이. 그게 이제 쌓인 게 자기 자본인데 자기 자본 대비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가 ROE인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데 골드만삭스가 ROE가 33%가 됐어요. 그런데 실제 ROA 그 비즈니스의 진짜 건전성, 수익성을 나타내는 ROA는 1%가 남짓됐는데 3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ROE 33%를 창출해서 마치 엄청나게 비즈니스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ROE 듀퐁 모델이라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제가 이거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하는 걸 보여드리는데 ROE는 ROA 곱하기 레버리지고 ROA는 순이익률,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그 다음에 총자산을 갖고 얼마만큼 매출액을 올리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표를 따져보고 그 개별 항목이 어떻게 나눠지냐 이런 것이 산업별 그 기업별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가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을 때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 그래서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데는 ROE가 20%가 넘는데 실제 순이익률은 5% 미만이에요. 그 대신 매출 회전율이 2배, 3배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이 많고 손님들의 객단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업종마다 회사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한번 배우면 좋겠다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김김님께서 3만 구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유망 주식 중 테슬라가 몇 년 안으로 애플을 제치고 1위에 등극하리란 믿음을 갖고 꾸준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교수님의 거시적인 전망 어떠신지 꼭 경청해보고 싶습니다. 네, 김님 질문 아주 뭐 훌륭한 질문이에요. 저 테슬라 너무 좋아하고 이번 1분기 실적 나오고도 발표한 회사 중에 유일하게 A+ 학점을 줬는데 2026년까지 최소한 4, 5년 동안은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애플을 따라가기 되게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는 뭐 제가 이제 특히 이 제품을 저희 집에서 4년 이상 타서 얼만큼 테슬라 전기차가 우월한지 잘 아는데 실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9%가 발표가 됐죠. 현대차가 이제 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6.5%, 기아차가 좋아서 한 8.5%에서 얼마만큼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수익성이 뛰어난지 독일의 그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가 한 10% 이익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제품 가격은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서 계속 올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당 제조 원가는 낮아지면서 이제 마진이 커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2026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한 $2,000쯤 갈 것 같아요. 지금 $1,000니까 뭐 우리가 복리로 치면 한 20%, 15%, 20% 정도 주가 상승이 되니까 상당히 훌륭한 것인데 가장 큰 가정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매출액이 50%씩 성장을 하고 2026년이 되면 테슬라가 76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한다. 그때가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톱3 자동차 메이커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순이익률을 20%를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이제 순이익률이 마진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애플의 퍼가 한 27배 되니까 그 정도 수준 한 25배를 곱하면 26년에 예상되는 순이익이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주가가 $2,000입니다. 그런데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조 6천억 달러인데 매년 한 10에서 15%는 좀 복리로 매년 일정하게 오르진 않겠지만 많이 오르는 애 적게 오르는 애를 이렇게 평균 내면 앞으로 4, 5년 동안 여기도 한 연 10에서 15% 총 주주 수익률 배당 포함해서 주주들한테 돌려줄 것 같으니까 여기도 아주 좋은데 테슬라 주가가 시가총액이 애플을 따라잡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제가 이제 리스크를 얘기하면 꼭 마치 제가 안 좋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가장 안전한 투자도 리스크는 있거든요. 미국의 국채가 이번에 투자를 손실을 많이 보는 거를 알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던 미국 국채도 리스크가 있는데 테슬라의 5가지 리스크는 여전히 퍼가 높죠. 한 7, 80배 되니까. 그다음에 중국의 최대 생산 공장, 중국 큰 시장에서 파는 거, 중국 리스크. 왜냐하면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감독 당국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오토파일럿 관련된 미국 감독 당국이 뭐 조금 세게 규제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키만 리스크. 워낙 뭐 가장 큰 자산이지만 또 가끔가다 돌출 행동을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결국 자동차를 할 텐데 그러면 이제 테슬라의 장기 성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리스크를 얘기한다고 테슬라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항상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한번 생각하자.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로사리 K님께서 안녕하세요. 구글이나 애플 주식을 지금이라도 사서 10년 보유하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제 구글이나 애플 뭐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지난 5년, 10년을 보면 배당하고 주가 상승. 근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애플 빼놓고는 거의 뭐 배당이 없죠. 애플이나 마소 빼놓고는. 근데 빅테크 기업들이 총 주주 수익률이 대부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연 거의 한 20%씩 매년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5년, 10년은 그거보다는 주가 상승률이 낮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에서 15% 총 주주 수익률, 특히 주가 상승은 가능한 게 아닌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재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성장성에 대한 매력도 있고 좋은 근무 환경, 그다음에 높은 급여. 그러니까 변호사나 그 월가 뱅커보다도 요즘은 IT 기업이 그 급여가 높고. 그다음에 회사들마다 수십조 원의 R&D를 투자해서 애플이 한 20조 원 넘고 아마존은 50조 원이 넘는 R&D 투자를 해서 계속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진입장벽을 쌓죠. 그다음에 이들 회사들이 전 세계 브랜드 가치의 톱5를 그냥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가치는 애플이건 뭐 구글이건 뭐 아마존이건 계속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이런 회사들은 당분간은 계속 고속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자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어족 워킹맘께서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자산 포트폴리오와 운영 철학 궁금합니다 해주셨고, 애플스타님께서 2030년까지 장기 보유 종목 11위부터 20위까지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교수님 투자 포트폴리오 공개해 주실 수 있을지요? 라고 해주셨고, 진운조우님께서 시황, 투자 성향 등에 따라 리스크 관리법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교수님께서는 리스크 관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되게 좋으신 날카로운 질문인데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제 포트폴리오를 오픈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뭐 못할 이유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 계좌 있는 걸 이제 모아서 제가 정리를 들으면, 먼저 그 전에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설적인 그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했던, 그래서 당신이 여러분이 좋은 회사를 들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항상 그 좋은 결과를 가져줄 것이다. 그러니까 time is on your side. 이게 이제 그런 말이고, 워런 버핏도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항상 장기 투자를 해라. 이분 뭐 보통 종목 매수하면 한 10년, 20년씩 들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거의 제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좀 들고 있고, 빅테크의 5종목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이제 최근에 이런 그 일련의 M&A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냥 궁금해서 이 회사 팔로우 하려고 조금 샀었고, 버크셔 해더웨이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제 조금 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월마트, 스타벅스, 에브비라고 뭐 헬스케어에 아주 우량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그다음에 이제 로빈훗 올버즈는 제가 이제 궁금해서 샀는데 이거는 뭐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뱅가드 회사가 운영하는 고배당 제가 그 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리치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데 제가 조금 들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주식을 지금 거의 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스톡옵션으로 준 거를 이제 행사해서 뭐 바이오 한 종목을 갖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고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랑 뭐 거의 뭐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크게 보면 이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그 기억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리하면서 이거 내가 이런 걸 얼마 전에 샀네, 뭐 몇 년 전에 샀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항상 펀디멘털 중심으로 기업을 고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좀 그 성장성이 낮지만 배당이 많이 주는 뭐 그 리츠도 있고 에브비, 월마트 같은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조금 이제 성장성이 높은 뭐 테슬라, 빅테크 이런 기업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는 좀 분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아마 젊으신 분 같은데 배당주, 인컴 주식 같은 걸 굳이 투자할 필요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뭐 성장주, 배당주 이렇게 나누시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좋은 기업은 고성장을 하든 저성장을 하든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 산업의 성숙도에 따라 틀리니까 다양하게 들고 가야 된다. 그래서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을 한 반 이상은 갖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배당을 주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요즘 같은 때도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수요가 꾸준하고 가격 정가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30%는 항상 들고 가시면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2011년 제 유튜브 보시면 이제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보유할 만한 그 10대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P&G, 허쉬, LVMH, 케어링, 나이키, 테슬라, 이게 이제 컨슈머 주식이고, 그다음에 빅테크에서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에 금융주 하나, 시티를 추천을 했는데, 아까 그 앞에서 질문 주신 그 저 구독자님이 이 외에 톱 11등에서 뭐 20등까지 그 어떻게 하냐. 제가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11등에서 15등까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을 더 고른다면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알파벳, 구글의 지주회사, 버크셔 해더웨이,
어도비 뭐 엄청나게 마진이 높은 그다음에 우리가 뭐 디자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세상이 나도 어도비는 계속 강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ETF 제가 엔비디아 이런 걸 안 사는 대신 TSMC나 ASMR 같은 그 해외 미국이 아닌 그런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ETF가 SMH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데 여기를 넣고 마지막으로는 헬스케어의 대장주인 존슨앤존슨을 넣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16에서 22는 제가 책을 지금 이제 두 번째 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좀 더 공개를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응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염대선님께서 10,000명도 되지 않을 때 구독하였는데 벌써 3만이라니 축하드립니다. 돈 주고 들어야 할 강의들을 무료로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해주셨어요. 뭐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뭐 일단은 저희가 게스트를 모시는데 공을 많이 들이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이니까 특별히 뭐 섭외를 하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비용을 쓰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아는 분들 그분 이제 모셔서 좋은 얘기 들으니까 하여간 뭐 당분간은 무료로 이렇게 좋은 게스트분들을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시는 것을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강성부 대표 모셨어요. 그 뭐 우리나라 행동주의자 그 액티비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창환 대표 SM하고 얼마 전에 큰 실랑이를 한번 벌이셨는데 이런 분들 계속 모시고 제 얘기도 이제 드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봉달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교수님은 해외 투자 비중과 한국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20, 30대의 배당 투자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 및 바벨 전략 등 수많은 이론이 있는데 어떠한 이론을 우선순위에 두시나요? 그리고 한국 시장 참여자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퀀트와 지수 ETF 투자 중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나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은 아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일부 유럽. 근데 중국은 뭐 일부 좋은 종목이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큼 돈 벌지 모르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외국 주식을 사세 50대 50으로 하자. 가장 큰 이유는 장기 주가 성과를 보면 해외가 당연히 좋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미국을 8, 90%를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의 접근성도 미국 사람보다 불리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이해도도 미국 기업이 좀 우리가 안만 애플을 많이 알아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 기업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가령 뭐 SM이다 아니면 뭐 게임 회사들 같은데 NC소프트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제품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경영진 창업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로 그분의 히스토리도 알고 그래서 해외 기업이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이 일부 폭락하면서 경험을 했던 것처럼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50대 50을 권하되 해외 통이고 그다음에 뭐 영어가 편하고 그다음에 해외 경험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해당이 될 텐데 그러면 60, 70% 아니면 그 이상을 해외 주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장기 투자를 권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장주, 배당주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원적인 접근보다는 어떤 산업이 어떤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하느냐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뭐 최근 작년 이후로 미국의 일부 IT 기업이 상당히 좋은 회사인데도 주가가 7, 80%씩 폭락한 데는 너무 과도한 리스크를 지고 비즈니스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검증된 이런 회사를 갖고 그 기업들이 어떻게 총수익률을 나한테 가져다 주느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퀀트 펀드는 아직까지는 한국에는 검증되는 데가 없습니다.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수십조, 수백조 원을 운영하는 퀀트 펀드가 있는데 이런 데는 수학 박사, 물리학 박사가 몇십 명, 몇백 명 붙어서 계속 모델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우리가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퀀트 펀드는 저는 권하지 않고 인덱스나 ETF를 훨씬 권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수료도 여기가 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P&G 회사의 IR 그 홈페이지를 가면 구글에서 P&G IR을 치면 거기서 이제 막 찾아보시면 Stock Return Calculator라고
내가 5년 전, 10년 전에 P&G 주식을 사서 쭉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고 배당을 재투자해서 이 회사 주식을 살면 얼마만큼 총수익을 갖다 주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과거 5년 동안은 연 16%, 과거 10년 동안은 연 11%.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P&G 주식을 사면 1, 2년 동안은 모르겠지만 5년, 10년을 들고 있으면 한 10% 내외의 수익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앞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랑 미래가 이런 회사는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고 제품이나 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해 보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홍윤기, 화윤민, 정은아, 이혜기훈님께서 다 물어봐 주셨는데 교수님의 주식 관련 인생책도 궁금하다고 하셨고 교수님의 인생책 주식 제외한, 경제 분야 제외한 인생책 베스트 3도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에요. 책을 많이 주문은 하는데 맨날 쌓아두고 읽지 못하고 왜냐면 밀린 신문 들고 다니라고 맨날 고생을 하는데 제가 먼저 인문사회, 그러니까 주식 뭐 경제 전혀 관련 없는 걸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그 이분의 책을 이분이 김대중 대통령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그 연설문 작성하던 비서관인데 국정을 새로 취임했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기획을 하고 그것을 국민한테 전달하느냐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런 걸 배웠고 지리의 힘은 그 베스트셀러기도 한데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개인이나 국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 최근 같은 데 상당히 재밌는 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만화책입니다. 우리 이원복 교수님이 너무 재미있는 만화책을 쓰고 너무 정확하세요. 제가 아는 분야나 아는 나라에 관한 만화책을 봐도 너무 사실이 정확한데 일본에 관한 책을 너무 제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좀 얘기를 넘어가서 이제 투자에 도움될 책을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 어떤 성공한 기업의 창업자 그것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아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관한 책, 그 책이 되게 많은데 이 책이 가장 원조입니다.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책이고, 그다음에 제프 베조라고 뭐 우리 일론 머스크의 거의 뭐 맞짱 뜰 정도로 21세기 최고의 경영인 아마존 창업자의 그 책도 너무 재밌고, 요 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블룸버그 기자가 아주 사실적으로 그 자세히 썼고, 그다음에 저는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모델을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이 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저는 읽었는데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보면 이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된가,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의 생태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최근에 성공한 기업보다는 우리나라의 결국 가장 그 대표적인 기업 삼성과 현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업. 그래서 뭐 아주 오래전에 읽은 것인데 정주영 회장에 관한 책이 여러 가지인데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 책을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고 이렇게 크게 비즈니스를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병철 회장께서 이제 관련된 책 중에 이병철에게 길을 묻다. 이 책도 꽤 오래된 책인데 상당히 감명 깊게 삼성이 이런 식의 어떠한 그 틀을 다졌다.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회장을 역임하셨던 권오연 회장의 초격차 이것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아주 재미있게 되게 읽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슈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관련된 이제 길잡이는 이게 이제 버튼 마키엘이라는 게 이게 번역된 책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년 전에 그 MBA 할 때도 이 책이 있었는데 뭐 개정판이 한 30회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에 관한 아주 미국의 증시 예를 들고 너무 재미있게 그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대로 우리가 분석, 산업 분석, 재무 분석을 하고 싶으면 마이클 포터의 경쟁론, 특히 서론에 있는 부분, 산업과 전략에 관한 5가지 그 forces, 힘이라는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분석의 그 바이블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권합니다. 되게 두껍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길을 들겠다. 이제 그러면 책을 권하고
그다음에 존 보글의 이분의 책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책을 권하는데 이 책이 한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초기에 쓰셨던 뭐 가치 투자의 원칙, 왜 인덱스 펀드인가 이런 걸 보면 꼭 인덱스뿐만 아니라 증시의 생리,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세계 이런 거에 관한 설명도 좋고 그 외에도 뭐 제가 예를 들려면 피터 틸이라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뛰어난 사상가 제로 투 원이라는 책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권하고 뭐 다른 기회에 또 좋은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좋은 저자가 쓰신 얼마 전에 우리 모신 지난주에 최성락 교수님 같이 좋은 저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 달기는 너무 많은 그 우리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게 뭐 5시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컴팩트하게 1시간 이내에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5개, 20개를 골랐는데 나머지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저희 커뮤니티 거기서 이제 제가 답변을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꼼꼼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